하루 종일 병원에서 정신없이 보냈더니 몸이 녹초가 될 지경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저 평화로운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내 안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숨이 턱 막혀 도무지 가눌 수가 없었다. 손가락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러 클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디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과연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다. 현관문을 밀어 열었을 때 온몸에 이상한 기운이 스쳤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침에 나설 때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는지 애써 기억하려 했다. 하지만 분명히 확인하고 나왔는데 거실 창문의 커튼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황혼의 붉은 노을이 그 틈새로 스며들어 나무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드리웠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집 안 전체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사온 빵 봉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남편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지호씨, 집에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억눌린 웃음소리, 그리고 이어진 가쁜 숨소리. 마치 누군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한 소리였다. 내 심장은 영문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점점 더 격렬해졌다. 나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맨 채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다. 내 발이 거실에 닿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순식간에 미끄러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내 눈앞에 나와 지호 씨가 결혼 30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골랐던 그 소파 위에서 그는 옷차림이 흐트러진 채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의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진이었다. 내 며느리 박예진.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치마는 엉망진창으로 구겨져 있었다. 한 손은 지호 씨의 가슴을 짚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들어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가방이 떨어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예진은 휙 고개를 돌렸고 눈은 휘둥그레졌으며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지호 씨 위에서 내려왔다. 지호 씨 또한 당황하여 필사적으로 셔츠 단추를 채우려 했었고 입으로는 혜미 씨,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하고 횡설수설 외쳐댔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피어버렸고 세상 전체가 내 발 아래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벽에는 우리의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내 옆에 그는 너무나 찬란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소리 없는 조롱처럼 느껴졌고 나는 한없이 무력해졌다. 황혼의 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에 외로운 한 줄기 선을 그었다. 마치 지금 내 마음처럼.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몸을 돌려 문 쪽으로 달려갔고 뒤에서 예진이 울부짖는 소리는 완전히 무시했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설명하게 해주세요. 지호 씨도 뒤에서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넘어지는 듯한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아마도 바지를 급히 입으려다 넘어진 모양이었다. 나를 쫓아오려 했겠지.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나는 문을 밀치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차갑고 매서운 저녁 공기가 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차에 올라탔지만 손이 너무 떨려 시동키를 꽂는 것조차 힘들었다.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밟아 맹렬히 돌진했다. 나는 목적 없이 운전하며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했다.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 잔혹한 현실에서 멀리 도망쳐야 한다. 나는 익숙한 거리들을 지나쳐 달렸다. 거리마다 나와 지호 씨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 그때 그는 아직 서투르고 쑥스러운 많은 청년이었고 내 손을 잡으면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그리고 준현이가 다녔던 초등학교. 예전에는 내가 매일 아침 데려다주고
지우 씨가 주말에 데리러 가곤 했다. 모든 골목길이 칼날처럼 나를 찔러댔다. 나는 한때 내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가방 속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다. 화면을 힐끗 보니 지호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혜미 씨, 미안해. 설명하게 해줘. 이어서 예진에게서 온 메시지.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알림을 무시하고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도록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계속 차를 몰아는 앞에 도미 안에 어느 낡은 등대가 나타날 때까지 달렸다. 그곳은 한때 내 모든 것이었던 곳이었다. 3여여 년 전 바로 이 황혼 아래에서 지호 씨는 한쪽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은 채 평생을 함께하자고 청혼했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귀에는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와 빌어먹을 휴대폰 벨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울지 않았다. 아마도 너무 큰 충격 때문이거나 고통이 극에 달해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저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다. 지우 씨 평생을 살아냈고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이 남자가 지금 내 며느리와 바람을 피우다니. 예진, 내가 친딸처럼 여겼던 그 아이, 아들 준현이와 결혼하던 날 내가 손을 잡고 축복해 주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몰래 만나왔던 걸까? 그리고 내 소중한 아들 준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 생각에 나는 오한이 들었다. 친아버지와 아내가 한패가 되어 우리에게 칼을 꽂았는데 나는 내 아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너클은 하얗게 겨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순간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다는 것만을 알았다.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내 행복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고 내 고통 또한 지켜보고 있었다. 57세의 나는 내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이제 내 손에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만이 남아 있었고 어떻게 주워 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30년 넘게 살아온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 문턱을 넘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들이 소파 위에서 뒤엉켜 있던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목적 없이 차를 몰다가 외딴 비즈니스 호텔 간판을 발견했다. 차를 세우고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 들어가 거의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싱글룸 하나를 달라고 했다. 프런트 직원은 나를 힐끗 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내 붉게 부어오른 눈과 초췌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열쇠를 건네주었다.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차가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그날 하루 처음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슬픔이 너무 커서 어떻게 표출해야 할지조차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간호사 제복을 입고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며 이 일 때문에 내 직업까지 망칠 수는 없었다. 이곳은 내가 평생을 바쳐 환자들을 돌봐온 곳이었다. 진료실에서 나는 환자들에게 미소 지으며 평소처럼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병력 기록지에 글을 쓸 때마다 내 손은 떨렸다. 마치 그 글자들이 나를 집어삼킬 듯한 진실을 감추려 애쓰는 것만 같았다. 나와 가장 친한 간호사 수연 씨는 곧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쉬는 시간에 그녀는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혜미 씨, 괜찮아요? 너무 초췌해 보여요. 나는 그저 고개를 젓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어젯밤 당직 서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꿰뚫어보는 듯했고
마치 내가 어떤 끔찍한 일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같았다. 점심시간, 나는 휴게실 테이블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고개를 들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지호 씨가 그곳에 서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흰 장미 꽃다발을 들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들어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크게 말했고 수연 씨와 다른 호기심 많은 동료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제 아내 데리러 왔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진료실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야유를 보냈다. 한 간호사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혜미 씨, 정말 복 받으셨네요. 이런 남편이 있다니 다들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낭만적인 깜짝 이벤트였겠지만 나에게 이 꽃다발은 파렴치한 거짓말이자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손바닥이었다. 나는 뻣뻣하게 그 꽃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에는 거부감으로 가득했다. 지호 씨는 이 기회를 틈타 내 손을 잡고 자신에게 끌어당기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혜미 씨,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 부탁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가득했지만 나는 오직 위선만을 보았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 손을 빼내고 수연 씨를 바라보았다. 수연 씨, 이 꽃 좀 탕비실에 가져다 줄래요? 부탁해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와 고통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단 1초도 그를 더 보고 싶지 않았다. 동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우리 사이에 흐르는 숨 막히는 긴장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퇴근하고 병원을 나설 때 지호 씨가 자기 차 옆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다. 이제는 간청과 심지어 약간의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달려와 길을 막아서며 나지막하고 다급하게 말했다. 혜미 씨, 어젯밤 당신이 본 건 진짜가 아니야. 냄새, 그건 그저 실수였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예진이도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었던 거야. 그건 그저 한순간의 어리석음이었어. 제발 부탁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작은 진심이라도 찾아내려 했지만 변명을 늘어놓는 비겁한 남자만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그를 피해 차 문을 열고 그대로 운전해 가버렸다. 그는 바람 속에서 내 이름을 외쳤다. 호텔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창가에 있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았다.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프론트 데스크였다. 프런트 직원은 약간 망설이며 말했다. 김혜미 고객님, 어떤 남자분이 남편분이라고 하시며 로비에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지호 씨가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갑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누구도 제 방으로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나는 휴대폰 벨소리를 끄고 침대에 던져놓았다. 노트북을 열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검색 엔진에 이 몇 글자를 입력했다. 근처 이혼 변호사. 나는 웹페이지를 훑어보며 재산 분할, 이혼 후 권리 등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한 줄 한 줄의 글자들이 내게 상기시켰다. 내가 있어 갖고 온 내 결혼 생활,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메일 계정을 열어 지호 씨가 예전에 내게 로그인하게 했던 그의 회사 계정 비밀번호를 찾아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이 폭풍 속에서 붙잡을 지푸라기라도 필요했다. 나는 우리의 공동 계좌, 은행 거래 내역서를 인쇄했다. 그 차가운 숫자들은 그와 내가 함께 헤쳐온 세월을 의미했다. 나는 그의 업무 이메일 중 몇 개를 저장해 두었다. 혹시라도 쓸모가 있을지 몰라서. 모든 자료는 책상 위 파일철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한 번도 싸울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호텔의 낯선 침대에 누워 나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었다. 어제의 파도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고 지호 씨와 예진이 소파에 뒤엉켜 있던 장면과 뒤섞였다. 나는 아들 준현이를 생각했다. 그 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가 한편이 되어 우리 모자에게 칼을 꽂았는데 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이, 준현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억지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지호 씨, 내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그 남자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예진, 내가 딸처럼 아끼던 그 사람은 내 심장을 잔인하게 찔러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섰다. 가슴 속에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듯했다. 제복으로 갈아입고 접수 명단을 확인하며 일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환자들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하나가 모두 가짜였다. 마치 그 미소가 내면의 극심한 고통을 가리는 가면인 양. 지호 씨와 예진이 소파에 있던 장면은 슬로모션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지 알 수 없었다. 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나는 버텨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일만이 지금 나를 물 위에 떠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점심시간 나는 휴게실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 몇 글자를 보자마자 내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준현은 과장해서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기에 나는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빠르게 답장했다. 스타벅스 1시에 봐. 거기서 기다릴게. 그 카페는 준현이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근처에 있었다. 조용하고 낡은 나무 테이블이 있는 곳이었다. 그 애가 대학생이었을 때 우리는 종종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서류를 챙기고 1시간 휴가를 내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불안감이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준현은 이미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초췌해 보였고 마치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잔 것처럼 다크서클이 짙었다. 나는 문득 어릴 적 준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 품에 안기며 해맑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어깨가 축 처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진 남자였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었다. 준현아, 괜찮니?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말 한마디가 힘겨워 보였다. 그는 휴대폰 잠금을 풀고 메시지 목록을 쭉 넘기더니 나에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였다.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화면에는 지호 씨와 예진의 대화 기록이 있었다. 몇 달에 걸쳐 있었고 심지어 준현과 예진이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된 대화들이었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나갔고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그들은 모텔에서 만나고 차마 직시할 수 없는 은밀한 사진들을 주고받았으며 가장 심한 것은 준현이를 순진한 바보라고 비웃으며 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다음 대화로 넘어갔을 때 지호 씨가 나에 대해 언급한 메시지를 읽자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혜미 씨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빠서 나한테는 전혀 신경도 안 써. 예지는 그녀는 당신을 저처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답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심연 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준현은 눈시울을 붉힌 채 나를 바라보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예진이 어떤 날은 늦게 들어오면서 친구들과 모임에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저는 계속 저 자신에게 제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예진이가
저를 의심병 있는 미친 사람이라고 계속 말해서 심리 상담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급하게 수업 자료를 준비하려고 예진이 노트북을 허락 없이 가져다가 실수로 이메일 계정을 열어버렸어요. 결국 그와 예진이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이메일, 모든 것을 다 보게 됐죠. 저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해뒀고 오늘 엄마를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정직하고 강인한 아들 준현이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자신의 아내와 친아버지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를 안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 자신도 무너져 내릴 지경이었기에 그럴 수 없었다. 아들아,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준현은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게 둘 수는 없어요. 엄마,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왔어요. 그의 말을 듣자 내 마음속에 불길이 치솟았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것은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나도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준현아, 우리는 뭔가 해야 해.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준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쳤다. 우리는 전장의 동맹군처럼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가장 좋은 시기를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준현은 동의했다. 그는 예진이 삭제했을지도 모르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찾기 위해 회계사 친구에게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를 나서며 준현은 내 손바닥에 차가운 감촉으로 느껴지는 작은 USB를 건네주었다. 이 안에 제가 찾은 모든 백업 자료가 있어요. 엄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잘 보관해주세요. 만약 또 다른 것을 발견하면 엄마에게 알려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꽉 움켜쥐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인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헤쳐나갈 힘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준현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나는 그가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알았고 나 또한 강해져야만 했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하나씩 열었다. 메시지 하나하나, 이메일 한 통 한 통이 칼날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았다. 나는 모든 줄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기록했다. 어떤 대목에서는 지우 씨가 예진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재산 손실 없이 이혼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또 예진은 그를 사랑한다고 쓰면서도 준현에게 진실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내용도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증거였다.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내가 쌓아 올리는 벽돌 하나하나였다. 나는 모든 자료를 분류하고 날짜를 꼼꼼히 표기했다. 나는 울지도 않았고 떨지도 않았다. 나는 예전에 병원에서 복잡한 수술을 준비할 때처럼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날 밤 나는 전날 찾아본 그 로펌에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전문적이었으며 내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나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요. 제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 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는 주말에 만나자고 약속했고 모든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전화를 끊고 책상 위 파일처를 바라보며 나는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의 차가운 방에서 잠에서 깼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지호 씨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을 볼 때마다 내 피 묻은 심장에 또 한 줄의 상처가 그어지는 듯했다.
애원하는 어조의 장문의 메시지도 여러 개와 있었다. 혜미 씨,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당신을 만나서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지만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서. 마침내 나는 짧고 차가운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 7시 추억의 레스토랑. 그때 그 자리로 혼자 와. 나는 이 레스토랑을 선택했다. 우리가 결혼 35주년을 축하했던 곳이었다. 지호 씨는 그곳에서 잔을 들고 나에게 웃으며 당신은 내 전부야 라고 말했었다. 이제 나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 진실을 마주할 것이다. 나는 30분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커다란 통일이창 옆자리를 골라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리며 예전에 지호 씨와 보냈던 따뜻한 저녁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 나는 추억에 잠기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가방을 의자에 놓고 그 안에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이 잘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비록 내 마음속은 이미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휘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지만 나는 창밖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호 씨가 정말 혼자 올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낼까? 7시 정각 지호 씨가 들어왔다. 그는 내가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매우 지쳐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을 못 잔 것처럼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나를 만지려 했지만 나는 천천히 손을 거두어들였다. 혜미 씨?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입을 열었다. 예진이 하고 있었던 일 정말 후회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난 당신만을 사랑해. 제발 날 믿어줘. 그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나는 소리 지르며 그에게 따지고 싶었다. 왜 나를 배신했어? 왜 준현이를 배신했냐고. 하지만 참았다. 그에게 내 약점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열어봐요. 나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 씨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변호사가 준비한 혼인 후 재산 분할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몇 번이고 읽어보았다. 모든 조언이 명확했다. 집, 예금, 그리고 대부분의 공동재산은 모두 내 소유가 되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그 차 한 대뿐이었다. 지호 씨는 페이지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고 입을 살짝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혜미 씨, 정말 진심이야? 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서명해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이게 당신의 유일한 기회예요. 나는 유일한이라는 두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여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그에게 알렸다. 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나를 보았다가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누가 자신을 보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듯. 혜미 씨, 당신 정말 독하네. 그는 억지로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나는 웃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반복했다. 사인하든지 아니면 오늘로 우리 관계는 끝이야. 나는 그가 침을 삼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나와 서류 사이를 오갔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인을 했다. 마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